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본선행을 확정지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종합득표율 56.53%, 보름여간 경선 레이스의 최종 승자는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61.25%를 얻은 당원 투표는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받아 한동훈 후보를 앞선 겁니다.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는 반 이재명 기치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 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론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김 후보와 마지막까지 경쟁한 한동훈 후보는 43%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경선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20%포인트 뒤진 당원 투표에 더해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를 꺾지 못하며 승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합니다. 소속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이란 난제를 해결할 주자로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반명 빅텐트 단일화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 후보가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본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한 뒤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오후엔 경기 포천에 있는 한센인 마을을 방문하고 이어 의정부 제1시장으로 이동해 대선을 앞둔 바닥 민심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개헌에 대한 말 바꾸기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다 무산된 일을 두고 광주 시민을 능멸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1호 공약격으로 개헌을 전면에 내세운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 이틀째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했습니다. 주로 전직 국회의원, 원로 정치인으로 꾸려진 헌정회는 최근 분권형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개헌을 적극 추진해온 단체입니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보를 정조준한 듯 가시도 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세력이 있다며 개헌을 두고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건 중대 범죄라는 겁니다.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는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두고선 굳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어야 하냐며 빅텐트는 개헌을 중심으로 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날 거냐는 물음엔 연락해 축하할 것이고 개헌 연대에 도움되는 길을 모색할 거라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러 갔다가 시민단체 등 반발해 끝내 발길을 돌린 건 싸늘한 민심의 예고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전 총리가 스스로 호남 사람이라고 외친 것을 두고는 광주 시민과 5월 영령을 능멸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출세를 위해 고향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 대선에 나간다고 호남인임을 호소하는 모렴치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또 한 전 총리의 첫 공개 일정인 쪽방촌 방문도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지만
현장에 머문 시간은 고작 8분에 불과했다며 국정 파탄 책임자의 파렴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범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 당박 인사들과의 단일화 문턱을 한 번 더 넘어야 할 거란 관측인데 앞서 대선판을 흔들었던 단일화의 역사, 손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결정적 승기를 쥐었던 단일화의 대표 성공 사례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당시의 DJP 연합입니다. 김대중과 김종필, 호남과 충청을 대표하는 두 정치인이 손잡으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1.53%포인트 차로 꺾었습니다. 협상은 1년 넘게 이어졌지만 단일화는 별도 경선 없이 두 총재의 단판으로 결정됐습니다. DJ는 단일 후보가 되고 JP는 공동정권의 국무총리와 조각권을 보장받으며 성사된 연정이 헌정사상 첫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론을 띄운 국민의힘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례는 2002년 16대 대선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입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연대로 이길 가능성이 적은 선수, 이른바 언더독 노무현 후보가 1강이었던 이회창 후보를 누르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우세한 지금의 대선 구도와 유사하다는 평가인데 단일화 방식 역시 참고할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톱다운 단판이었던 DJP 연합과 달리 후보 양측이 대표단을 꾸려 협상에 나섰고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해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치렀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우리 운명은 우리 손을 떠나서 국민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선거 전날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지만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했고 단일화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견인한 승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73%포인트 차이 신승, 직전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중대 분수령이었습니다.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있었지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전격 사퇴했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로 갈라진 진보 진영을 상대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2012년 18대 대선의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고도 박근혜 후보에게 승기를 빼앗긴 데엔 양측의 기싸움으로 단일화 시점이 늦어지며 연대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진심과 눈물은 저에게 무거운 책임이 되었습니다. 후보 경쟁력만큼이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가 주요 변수였던 국민의힘 경선. 결국 단일화의 성패를 가르는 건 콘클라베, 원샷 경선과 같은 정치 공학적 셈법보단 국민의 감독을 줄 수 있는 명분과 진정성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하며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을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테러 제보로 유세 현장에서 사람들과 직접 접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꼼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자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는 헌법 파괴 세력의 책임을 묻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건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단일화 가능성을 두곤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끼리 연합하는 건 예측된 일 아니겠냐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는 3박 4일간의 경청 투어 사흘째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집중적으로 누볐습니다. 속초와 양양에 있는 시장에 이어 관광 명소인 강릉 안목해변을 찾아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며 국민 주권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왜 망했어요? 투표를 잘못해서 망한 거죠. 투표가 총알입니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죠.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습격, 테러 제보를 받은 이 후보는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삼갔는데 손 잡는 것조차 어려워도 우린 하나라고 지지자들을 달랬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은 듯하다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는 15일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이 후보가 출석을 통제하는 법원 집행관을 피하기 위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는 거란 주장입니다. 법원 집행관은 이재명 후보님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이미 오부 요인 수준의 의로 경호를 제공받으시니 안심하시고 재판 출석하시길. 이 후보의 행보 하나하나가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한 국민의힘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각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본격 본선 레이스에 돌입하며 정치권 공방도 더 격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선 노골적 대선 개입이란 비판과 함께 대법관 탄핵과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는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에 열려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함부로 체포나 구속하지 않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들어 사법 절차도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입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당내에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대법관들의 심리 기록을 공개하라거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수사까지 촉구하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휴일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는데 이 후보는 당이 알아서 할 거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은 협박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 후보 방탄용 입법을 추진하는 행태가 갈수록 꼴불견이라며 최소한의 이성을 회복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판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수호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민주당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인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로 지정했는데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향후 대응 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국내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포로 송환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은 체포 직후 북한 대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본인 의사를 바탕으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성이 커졌지만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참전을 공식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Отдельн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이렇게 되면 종전과 함께 이루어질 포로 교환에 북한군도 공식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군 본인 의사를 강조하며 국내 송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 경우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까지 한 상황에서 자국 포로의 한국행을 강하게 반대하면 러시아 역시 모른 척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자국민 포로와 교환하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도와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불리한 점으로 꼽힙니다. YTN 홍성규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비상경영체제 최고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은 공항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유심 교체입니다. 서비스가 개선되는 오는 14일 전까진 유심보호 서비스와 로밍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심 보호 서비스로 유심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여행을 가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항도 더 사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해외여행객 급증과 함께 유심 교체 수요도 늘면서 공항 SKT 로밍센터는 연일 북새통입니다. SKT는 긴 대기에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교체를 못하고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유심을 교체하지 못했더라도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SNS에 SKT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데 대해선 이번 해킹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거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번 건과는 다른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SKT는 이번 사태로 업계 1위 위상이 흔들리자 최고 단계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사내 게시판에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일상과 감정이 심각하게 훼손돼 장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를 선포했습니다. 불안과 불만 속에 가입자 이탈도 가속화하면서 SKT의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수험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재적 예고를 통보한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집단 복귀 의사를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급과 재적 예정 통보를 앞둔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학 5곳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재적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건양대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총 1,916명이 대상입니다. 유급이나 재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한 정부와 대학들 사이 합의를 따른 겁니다. 5개 대학은 학칙에 한 달 무단 결석 시 재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재적은 퇴학으로 진급을 못하는 유급과는 다릅니다. 대학이 실제로 재적 예정을 통보하자 꿈쩍 않던 의대생들이 움직였습니다. 순천향대는 재적 예정 의대생 606명이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전원 수업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의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양대 역시 면담을 통해 재적 예정 본과 3, 4학년들이 연휴 뒤인 오는 7일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이 집단으로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있지만 전체 의대로 일반화하기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무단결석 재적은 5개 대학만 있고 유급 누적 재적 기준 역시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학사 유연화 조치가 더 없을 거라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0개 의대는 오는 7일 수업 미복귀로 인한 재적 유급 대상 학생 확정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임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한 달도 안 돼 김건희 여사를 겨눈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나선 데 이어 무속인 건진법사 관련 의혹으로 사저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부정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여러 갈래 수사 가운데 최근 속도를 내는 건 이른바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 씨 의혹입니다. 전 씨는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특히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2인자로부터 캄보디아 메콩강 관련 교단 사업과 YTN 인수청탁 목적으로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목걸이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한 상태로 최근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포문을 열었고 김 여사 소환까지 강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건진법사 의혹이 새로 짚혀진 불씨라면 꺼진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뒤 6개월 만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만큼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앞선 수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제3의 장소로 방문 조사해 특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이번에는 공개 소환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 밖에 탄핵 이전부터 진행돼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 측과도 소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에 나섰는데 김 여사는 증선이 고발 대상에서 빠졌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활용해 가장 많이 보는 건 짧은 동영상 숏폼으로 10명 가운데 9명 넘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출 수 없는 탓에 과하게 의존하게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는 음성통화를 빼고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3시간 1분 사용했습니다. 전 국민 평균보다 48분이나 더 많습니다. 이 시간 동안 초등학생은 88.9%, 중학생은 96.7%, 고등학생은 97.4%가 짧은 동영상, 숏폼을 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동영상 사이트를 보는 경우도 비슷하게 많았습니다. 문제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짧은 동영상이 계속해서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7.3%, 중학생의 41.7%, 고등학생의 41.4%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생도 4명 중 1명꼴로 과의존 상태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자율적으로 끊을 수 없을 때, 또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면서도 지속할 때 과의존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하고 과의존 학생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치료 지원, 그리고 저희 보호자님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만 무조건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막을 수만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막기 위해서 규제하고 이런 부분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입법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노출만 안 시킨다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미디어 과의존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만큼 유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마련해갈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일요일인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시 남고북저에 기압 배치가 나타나면서 건조한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여 불씨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진 연휴 전반과 달리 오늘과 어린이날인 내일은 비교적 맑은 하늘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해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다시 남고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면서 건조한 강풍이 거세지고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고온 건조한 바람 탓에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등산이나 야영 등 산림 주변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 불씨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수치예보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번 연휴에도 일요일과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내일 밤부터 연휴 마지막 날 사이에는 또다시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바다와 바닷가, 섬 지역에 풍랑과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은 출발 전 결항이나 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마지막 날까지 날씨와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산불 위험 방지와 함께 급변하는 날씨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야외 나들이 가실 분들 많을 텐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월별 발생 건수를 보면 어린이날 등이 있는 5월이 11,6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던 2월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달에는 야외 나들이 등 바깥 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3년 동안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원인을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낙상과 추락사고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이어서 교통사고가 22%였습니다. 교통사고 3건 가운데 1건은 자전거 사고였고 차량에 함께 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와 보행자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는 전체의 43%가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은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는 사고였습니다. 안전사고가 주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미끄럼 방지 패드 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 안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부가 현행법을 바꿔 개와 고양이도 주인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겐 희소식인데 키우지 않는 분들 사이에선 꺼리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500만 명에 이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음식을 먹는 곳과 동물이 있는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해 주인과 함께 음식점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호자 옆에 얌전히 있어야 하고 음식점 안에서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당 측은 동물이 부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음식에 털이 섞이지 않도록 덮개를 쓰고 동물 전용 쓰레기통도 둬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지키는 음식점만 출입이 허용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하나의 가족이고 또 소중한 존재인데 함께 밥을 먹는 거는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러지가 있으시거나 조금 청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당 내에서도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아닌 구역으로 좀 나누어서 파티션 같은 걸로 공간을 분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반려동물 동반 출입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과거 영화 속 이야기였던 인공지능 AI와 함께하는 생활, 어느덧 현실이 됐죠.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AI는 약일지 독일지, YTN은 사흘에 걸쳐 AI의 역설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간을 속이고 기만하는 AI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AI의 속임수를 잡아낼 방법은 없는지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를 탑재한 인간형 로봇. 자신이 AI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인간 사회에 숨어 삽니다. SF 영화의 내용이지만 AI가 인간을 기만하고 속이는 일은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꼼수를 쓰는 이른바 보상 해킹이 일어나는 겁니다. AI가 인간을 배반할 거라는 공포도 결국 여기에서 나옵니다. Invention of AI is a completely different revolution than any previous technological revolution. Anybody who thinks we can control AI the same way we controlled previous tools doesn't understand what AI means. 챗GPT를 탄생시킨 오픈 AI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AI의 거짓말을 찾기 위해 AI의 머릿속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 사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AI는 인간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슬며시 숨겨버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또 다른 AI. AI의 기만을 찾아내는 데는 그럴싸하게 말을 지어낼 능력이 부족한 낮은 버전의 단순한 AI가 오히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와 AI의 대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AI의 행동을 인간의 의도와 가치, 윤리에 맞게 조정하는 얼라인먼트라는 작업을 더 고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AI가 스스로 이제 학습해서 행동할 때 이게 윤리적으로 갈 수 있게 제대로 잘 조종해 주는 거, 정렬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닮아가는 AI, 이제는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속이지 않는다는 도덕적 의무까지 탑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세계로 퍼진 한류가 K-팝과 드라마, 영화에 이어 뮤지컬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작사의 창작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미국 뉴욕을 거쳐 영국 런던에 진출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호황을 맞이한 1920년대 미국 뉴욕에서 자수성가한 신흥부자 제이 개츠비. 모든 것을 가진 듯하지만 닿지 않는 꿈을 상징하는 데이지와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그린 이야기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피츠제럴드의 원작 소설을 새롭게 해석한 뮤지컬이 영국 런던의 웨스트엔드 무대에 올랐습니다. He's a tragic character. It's sort of Shakespearean, and I really feel for him. He's a lost soul, just trying to find his way. 위대한 개츠비는 한국 제작사가 아시아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단독 프로듀서를 맡은 작품입니다. 신춘수 오디 컴퍼니 대표가 제작을 맡아 지난해 4월 브로드웨이에서 데뷔한 지 꼭 1년 만에 런던에 진출한 겁니다. 웅장한 무대에 반짝거리는 의상, 배우들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노래와 춤으로 광란의 1920년대를 매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데이지와 상류층에 대한 개츠비의 동경과 집착이 쓸쓸하게 쓰러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소설보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경쾌함에 비중을 뒀습니다. 때문에 원작의 문학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일부 영국 언론의 비평도 있지만 관객들의 초기 반응은 뜨겁습니다. I thought it was amazing. It had such power. I thought the dancing was also incredible. 신 대표가 이끄는 제작진은 그대로 서울로 향해 한국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 왔어요. 함께 작업을 할 거고요. 한국에 맞는 무대도 새로 만들 거고 의상도 새로 만들 겁니다. 이번 웨스트엔드 공연은 9월 7일까지 이어지는데 13일간 진행된 프리뷰 공연이 전회 매진을 기록하는 등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뮤지컬 성지로 꼽히는 뉴욕과 런던에 잇따라 입성한 위대한 개츠비는 7월부터는 한국 관객들도 맞이하며 뉴욕, 런던, 서울 세 도시에서 동시에 공연을 펼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통 옹기를 구경하고 체험하는 축제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25회째를 맞는 올해 축제는 MZ세대를 겨냥해 더 젊어지고 즐길 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인이 물레 위에 찰흙을 깔고 그 위로 조금씩 흙을 붙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레를 돌리고 나무판으로 흙을 두드리길 반복하면서 조금씩 옹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구경꾼이 가득한 자리에서 옹기 장인은 어느새 작품 하나를 뚝딱 완성했습니다.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강인데 옹기는 정말 건강과 직결되는 숨쉬는 그릇이기 때문에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옹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찰흙을 조물락거립니다. 삐뚤빼뚤 조금은 어설픈 솜씨지만 그저 흙을 손에 쥐고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빈 휴일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지역 축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체험할 것도 많고 또 아이들과 함께 찰흙도 만들고 좋은 체험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흙 놀이터와 다양한 공연, 또 옹기 굽는 가마 앞에서 즐기는 불멍까지 올해 25번째를 맞은 울산 옹기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젊은 층이 옹기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개인 이미지를 따라해 도끼를 든 남성이 항아리에 들어간 모습을 담은 홍보 영상 덕에 MZ세대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의 옹기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 또 애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옹기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눈으로 보는 옹기가 아니고 올해부터는 말 그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전국 최대 규모 옹기 생산지인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5일 어린이날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남도는 갖가지 봄축제 속에 봄꽃도 화려하게 피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도 답사 1번지로 이름난 전남 강진입니다.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철쭉과 서부 해당어입니다. 아쉬웠지만 정말 지금도 너무 이뻐서 더 많이 폈을 때 오면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화려한 봄꽃의 향연을 카메라에 담느라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동상이라든지 뭐 이런 조각상이라든지 꽃 같은 거 보고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 화려하게 돼 있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풍경이라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연한 홍자색으로 피어나는 서부 해당화만 200만 그루에 철쭉도 더할 나위 없습니다. 관광 사업이 세계적으로 최고 앞으로 결정을 내지겠구나. 그래서 45년 전작부터 이것을 숨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간지럽히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강진의 꽃잔치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제주도 내 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2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부진의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커져 가계와 기업 모두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원리금을 한 달 이상 갚지 못한 도내 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1.15%, 한국은행이 시도별 연체율을 집계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가장 높았던 올해 1월보다도 0.01%포인트 오르며 2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1월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연체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와 전국 평균 연체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격차는 점점 커졌습니다. 현재는 제주 지역 연체율이 2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데 특히 제주는 관광객 감소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장기화되면서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기업들은 내수 부진에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려 상환 능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월 중에 예금은행 연체율을 보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또 경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이 지금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는 농지거래 급감으로 농업법인의 대출 연체까지 심화되면서 당분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현지 시간 3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반트럼프 여론에 힘입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호주 국민은 공정함과 열망, 모두를 위한 기회라는 호주적인 가치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시기에 호주인은 낙관과 결단을 선택했다며 호주인은 전 세계적 도전에 맞서 호주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영화나 드라마 제작 발표회장에서 가면 꼭 만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박경림 씨인데요. 최근 뮤지컬 마니아로서의 꿈을 이룬 무대를 만들며 다른 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광현 기자가 박경림을 만났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데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질문을 받아 적고 물도 한 모금 마셔보고 여느 대중문화 현장에서 만났던 사회자 박경림과는 달리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주로 기자들에게 질문을 유도했던 자신에게 질문이 던져진 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색했어요? 드림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관계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아마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진행을 제가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익숙한 것 같긴 해요. 2009년 헤어스프레이 이후 첫 뮤지컬 도전인데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새로운 이력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명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인데 초연 제작 발표 때 진행을 맡았던 게 결국 인연이 된 겁니다. 그때 제작자분과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이 작품 이렇게 제작 발표회 진행을 하고 제가 한 작품은 사실 다 보게 되니까
작품을 관심이 갖게 되니까 이 작품을 또 보러 갔었어요. K 퍼포먼스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댄서들의 이분들의 생활을 굉장히 열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본인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설 수 있는 무대가 보장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끄럽게만 흘러가지 않는 제작 발표 회장에서 박경님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섭외 1순위로 꼽힙니다. 대스타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 점이 되게 좋아. 오케이, 그럼 오늘은 이렇게 팬미팅까지 10년 넘게 대중문화 현장 이곳저곳을 누비다 보니 K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있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크고요. 불과 23살의 나이에 지상파 방송국 연예대상을 받으며 20대 단독 수상이란 기록을 남겼던 밀레니엄은 박경님에게 유독 특별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저의 꿈을 쫓느라 너무 바빴던 때고, 진짜 꿈 하나 보고 그 방송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정말 마냥 즐겁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 진짜 그때 치열했다. 그때 정말 열심히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밀레니엄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마이크를 잡고 싶었던 꿈을 이룬 만큼 이번 뮤지컬 무대에서처럼 이 시대 청춘들의 꿈을 응원하고 돕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꿨던 마이크를 잡는 방송인, 진행자, MC가 되었어요. 이제 와서는 제가 많은 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또 다른 꿈인 것 같아요. 20년 전 인연을 맺은 세이브 더 칠드런을 비롯해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이유도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방송인으로서 동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여깁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제가 그 사랑과 관심을 되돌리는 일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중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찾으려면 그분들의 삶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계속 다가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의 시작을 열어주며 제2의 전성기 타이틀이 따라다니지만 정작 본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지금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그냥 저한테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게 되게 감사한 하루하루긴 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거를 열심히 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지, 전성기, 글쎄요, 전성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라는 박경님의 목표는 앞으로도 대중과 끊임없이 연대하며 누군가의 꿈에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지난 3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사찰 음식은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웰빙 식단으로 평가됩니다. 채소 위주의 담백하고 절제된 식단, 그러나 영양학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가장 완벽한 비건이자 요즘 유행하는 저속노화 식단의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진관사에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꽃이 어우러진 천년고찰 진관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색연등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음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진관사는 우리나라 사찰 음식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산사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 그대로 수행자의 맛이기 때문에 음식이 기교가 없잖아요. 담백한 맛, 그게 바로 수행자의 삶의 맛이에요.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사찰 음식은 웰빙 식단입니다.
제철 재료에 꼭 필요한 양념만 쓰고 파, 마늘, 부추, 양파, 달래, 이른바 오신채는 수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넘치지 않는 절제의 미를 갖추어 요즘 유행하는 저속노화 식단에 꼭 들어맞습니다. 단백질은 뭐 콩 섭취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저기 잣이라든지 견과류로 또 섭취해도 되고 지방질이 없으면은 튀김을 해가지고 먹는다든지. 지금 제철인 가죽나물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하나하나 손질해 찹쌀풀을 입히고 여러 날을 말린 뒤 전이나 부각으로 만들면 맛도 고소하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민들레 겉절이는 나물의 알싸한 맛을 배즙으로 잡아 새콤달콤 무쳐냅니다. 겨우내 딱딱해진 땅을 뚫고 나오는 봄나물은 그 자체가 약입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에 보고 두부조림. 살짝 지져 표고버섯과 함께 졸여냈는데 평범한 듯 보이지만 맛의 깊이가 다릅니다. 두부는 진관사의 대표 음식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제사에 쓰는 두부를 만들어 공급하던 조포사였던 만큼 유구한 역사가 맛에 그대로 스며 있습니다. 진관사의 또 다른 비밀병기 장독대. 오랜 세월 발효된 장맛은 진관사 음식 맛의 1등 공신입니다. 중심에는 사찰 음식 명장 개호 스님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개인 요리사였던 샘 카스를 비롯해 각국의 유명 셰프들이 조리법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고 비우는 모든 과정에 생명 존중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담은 사찰 음식. 내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공덕의 음식, 나눔의 음식이 산사 음식이에요. 삶의 바탕이고 사람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밥이 생명이에요. 법 위의 밥. 법 위의 밥이라 생각하면 돼요. 사찰 음식 명장으로부터 삶의 지혜도 배워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착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는 병. 아, 나는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병. 행복은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이 자리지. 내가 있는 자리가 그대로 깨달음의 자리예요. YTN 김정아입니다. 황금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들이길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 대구는 7.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전과 광주는 22도, 대구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내일 밤부터 연휴 마지막 날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며 기온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